자, 이제 고려 사회 보겠습니다. 사회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 파트는 따로 이렇게 정리할 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냥 정치사, 그 다음에 경제사, 문화사와 연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선 사회 파트에 따로 나오는 뭐 주제라고 할 만한 게 뭘까요? 신분제도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정치사에도 나왔지만 자, 특징 문벌 귀족사회다. 감과 문벌을 중시하는 귀족 계층이 왕실과 더불어 지배 계층으로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자, 귀족, 중류, 양민, 천민 그랬는데 자, 눈에 띄는 거 뭐? 중류. 중류입니다. 왜? 고대까지는 264. 고대까지는 신분이 몇 개? 3개. 뭐, 귀족, 평민, 천민. 여기 새로 들어간 거 뭐? 중류. 그래서 중세, 새로 들어간 게 뭐다? 중류입니다. 자, 대가족 단위의 사회다. 사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귀족에서 양인까지 모두 대가족 단위로 편제합니다. 그래서 본관과 성어의 사용이 일반화, 중요한 표현입니다. 외워주세요. 본관. 자, 본관제는요, 호족 세력의 현실적 지위를 법제적으로 인정하는 조치로 본관제를 시행했으며 원칙적으로 설정된 지역 내에서 거주했다. 우리 파평윤씨도 있고 전주이씨도 있고 경주 최씨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나주임 가고 뭐 순응한 씨는 어디로 가셨고 어쨌거나 이거 왕건이 굉장히 잘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왕건이 사실 이거 본관 인정해준다고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인정받는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굉장히 어때요? 뿌듯하고 프레스티지 위신이 인정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왕건은 정치에서 정치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뭐 본관이 먼저 왼쪽에 한번 봐봐요. 신라 귀족은 모두 왕경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야? 다 뭐야? 경주 김씨인 거지. 왕경인이었기 때문에 본관제를 따로 밝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신라 때까지는 어때요? 성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랬잖아. 박석김 이런 사람들 말고는 실제로 어때요? 성이 거의 안 쓰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보고는 원래 장씨가 아니죠. 원래는 궁복 또는 궁파라고 했다고요. 성이 없었던 거지. 그러다가 중국 가가지고 어떻게 한다? 힘을 키워온 거지. 그 중국의 제일 흔한 성이 뭐야? 장씨잖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장보고다. 흥덕왕당 만났을 때 너 이름 뭐니? 라고 하는데 장보고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흥덕왕이 빈정이 좀 상했지. 너 따위 게 뭔 성이 있어? 성은 우리 왕경인들 박석김 정도 돼야 성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장보고는 그 정도로 이제 부심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그래서 고려 양반은 출신지가 각각 다른 이성 귀족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원출신지를 본관이라 하여 자신들 가문을 다른 가문과 구별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려라는 동네 자체가 위계적이잖아. 제일 위에 뭐가 있어? 주현이 있는 거고 그 다음 뭐가 있어? 속현이 있는 거고 그 밑에 뭐야? 향, 부곡, 소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다. 자, 예를 들어서 그 공주 명학소에 산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본관이 거기면 어때요? 신분이 높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러면 본관은 그들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다. 언제부터다? 고려부터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와서 평민들도 성을 보유합니다. 오래전부터 써오던 성씨가 있으면 이를 토성으로 인정해주고 일반 평민도 중국 성씨를 받아들여 자신의 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걸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있잖아요. 선택지로 하나 딱 나오면 그랬나? 긴가민가? 갈등합니다. 외우세요. 계층 간 이동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죠. 원칙적으로 신분은 세습되었지만 신라 골핀세제에서는 탈피하죠. 그래서 정치 상황 변동에 따라 부단한 사회 계층의 변동이 발생했는데 향리직이 문반직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과거 제수롭, 명경업 있잖아요. 상층 향리는 제수롭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군인이 무반으로 출세할 수 있어요. 뭐 하면요? 군공을 세우면요. 군인이 무반으로 출세. 우리가 말하는 군인은 뭐야? 중앙군 뭐 이런 애들이지. 중류층이란 말이지. 근데 공을 많이 세우면 어떻게 한다? 무반으로 출세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노비가 양인이 될 수도 있죠. 어떤 경우? 우리 봤는데 앞에서 한번. 평양. 외고 노비 평양이 뭘만 해서 농사에 힘을 써서 부유하게 돈을 많이 벌어서 그죠? 뇌물 써서 어떻게 한다? 신분 상승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잖아. 가능하다니까. 그 다음에 향, 부곡, 소가 일반 군용으로 승격한다. 이것도 뭐야? 망이망소예요. 공주, 명학소가 충순, 현으로 일시 승격했다가 다시 원위치 되긴 했지만 또 다인철소가 충주 다인철소가 몽골과 잘 싸웠기 때문에 이간현으로 뭐 한다고요? 승격합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
자, 좀 자세히 보기. 고려사회 개방성. 삼국 이전에는 과거제도가 없었고 태조가 처음으로 학교를 세웠으나 과거로 인재를 뽑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쌍기의 건의를 수행하여 광종이 드디어 과거로서 인재 선발에 대해서는 이로부터 문풍이라 하였다. 그 법은 대체로 당의 제도를 많이 채용한 건데 당나라 과거를 봐야 되는 건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과거 제도는. 그 이전까지는 신라말 고려 초까지는 생각해봐요. 출세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돼? 공부를 잘해야 돼? 싸움을 잘해야 돼? 싸움을 잘해야 돼? 무어의 패러다임이죠. 이제는 뭐야 이제? 출세하는 데는 칼잡이가 별로 쓸모가 없는 거지. 뭐라고요? 문어의 패러다임으로 사회의 구조 자체를 바꾼 게 뭐라고요? 과거제 실시이다. 그리고 볼품제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보다 능력을 중시한다. 그래서 이제 고대가 아니라 뭐라고 말할 수 있다? 중세. 고려 신분들은 엄격하게 조사의 신분이 그래도 세습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요. 향내에서 문반할 경우, 군인 군고사 무반 출세하는 경우, 일반군 승격, 외거 노비가 재산을 모아서 신분 상승하는 경우 다 말씀드린 겁니다. 자, 지배층은 크게 이렇게 흐름이 흘러간다라는 거 봐두시고요. 이 표를 눈여겨봐두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요 중에 하나나 두 개로 돼요. 가 또는 나 이래가지고 돼요. 가나 세력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혹은 옳지 않은 것은 그렇게 충분히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호족이 이제 갈라지는 거지. 중앙에 자리 잡으면 뭐가 되는 거야? 문벌교육이 되는 거고 지방에 자리 잡으면 뭐가 되는 거야? 향리가 되는 거지. 자, 향리제도 마련 언제? 호족이 언제 향리가 돼? 호족이 언제 향리가 돼? 성종이지. 그 향리들에게 공복까지 제정한 건 언제야? 현종 때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다가 그 향리들이 끊임없이 어때요? 중앙으로 진출하기도 하죠. 일부는. 항상. 그러다가 이제 대거 진출한 게 언제라고요? 마지막에 뭐야? 신진사대부가. 뭘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중앙에 진출하면서 법문세족과 대립하게 되고 결국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었다라는 거 신진사대부.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귀족. 아니군요. 여기 파평윤씨 계시니까 귀족 봅니다. 구성 왕족으로 배탄 5품 이상 고위 관례입니다. 음서와 공음전 기억나셔야 됩니다. 기억나요? 음서는 목종대 처음 기록상은 나온다 그랬죠. 아마 성종 때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많고 음서는 뭐라고요? 음서는 그랬고 공음전은 뭐라고요? 문종 때. 기억나죠? 그죠? 문종 때 뭐 공음전 외워두셔야 됩니다. 변화 과정 뻔한 이야기. 자, 문벌귀족 고려 전기 신라 말의 호족 일부, 육두품 계열 중에서 똘똘해서 과거 계속 여러 대에 걸쳐 합격하면 되겠죠. 개국 공신 계열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자, 과거와 음서입니다. 음서만이 아니라 뭐도 있어요? 과거도 있어요. 고위관직을 독점했으며 중서문화성과 중촌의 재상을 독점하는데 파트 하나 써두세요. 이게 좋은 분필 맞네. 영생 부자신가봐. 서양의 습관제와는 기출문제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서양의 습관제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서양의 습관제와는 뭐다? 다르다. 뭔 소리야? 습관은 뭐냐면 세습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공작이면 뭐야? 큰아들은 뭐가 되는 거야? 공작이 되는 거지.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그러니까 공작의 큰아들은 뭐야? 공작, 자기를 세습하는 게 이게 습관이야. 근데 우리 고려는 봐봐요. 문화시중에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문화시중이 세습되는 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서의 혜택을 받아서 5품 이상이니까 과거 관직에 진출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문화시중까지 간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이게 다른 점이다. 그런 겁니다. 사회 왕실이나 다른 문벌귀족 가문과 혼이나 지속적으로 정권을 장악했고 대표적으로 이자겸 집안이고 전시과 공음전, 고리대를 통해 많은 토지를 소유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자, 무신직거기는 문벌귀족은 약화되고 무신 권력 장악이 뻔한 이야기. 우리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 알죠? 순서 쭉 한번 봐줘야 되겠죠. 그죠? 이방, 그 다음 뭐야? 정중부, 그 다음 뭐? 경대승, 그 다음 뭐야? 이민, 그 다음 뭐야? 최충원, 최우. 자, 그 밑으로는 뭘 봐줘야 된다 그랬어요? 하층민의 봉기 혹은 반무신난 난의 순서들 쭉 봐줘야 됩니다. 뭐가 있어? 김보당이 난 김보당이 난 그 다음 뭐라고요? 교종승려의 난 그 다음 뭐라고요? 조이총의 난 그 다음 뭐야? 망이 망소의 난 김보당이 난 조이총의 난 망이 망소의 난 순서가 어때요? 아우 막 욕한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자, 욕한 거 아니라고 그랬어. 또 욕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 뭐가 들어간다고요? 1174년 1월 달에 교종승려의 난이고요. 그리고, 8월, 9월쯤에 이제 조이총의 난이거든요. 김보당,
조위총, 순서가 망이망소예요. 요 사이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교종, 승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지금 형한테 물어본 거야? 이제 알 것 같아요. 예. 평소에 쓰는 말이잖아. 그리고 굉장히 그렇죠. 예. 크게 망했다 이런 뜻이죠. 자, 순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김삼이 효심 어디 들어가야 돼? 이의민. 김삼이 효심은 이의민이잖아. 아우, 청도, 운문. 그다음 뭐라고요? 울산, 초전. 어디서 가까워? 경주에서 가깝다 그랬잖아. 그래서 뭐부흥? 신라부흥. 고전에 경대승 집권기에 있었던 일이 있긴 있어요. 이게 전주 관노인 아니라고 있어요. 순서 정도 봐두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 정도는 좀 봐둡시다, 순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니, 사회사를 하면서 뭐 해야 돼? 앞에 게 복습이 돼야 되는 거지. 누적 복습이 돼야 되는 거라고. 아직도 그게 안 돼 있으면 공부를 더 하셔야 된다고요. 괜히 숙지하는 거 아니잖아. 자, 그 다음에 권문세조 고려 후기입니다. 문벌귀족 출신도 일부 있고, 무신, 집권계 성장한 세력도 있지만, 주로 어떤 세력이다? 친원 세력. 무신 정권이 붕괴한 이후 등장했고요. 고려 후기 정결장에서 도평이 사사라든가, 첨의부라든가, 밀직사를 독점한다. 외우셔야 되죠? 자, 첨의부는 뭐가 바뀐 거?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이성이 일부가 된 거지. 밀직사는 뭐야? 중추원이 뭐가 바뀐 거야? 밀직사로 바뀐 거지. 친원적이고요. 음서를 이용해서 신분을 세습합니다. 보수적이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경제는 대농장을 소유한 대지주의다. 또는 또 뭐야? 부재지주의다. 기억나죠? 그죠? 네. 이들이 대농장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 했어? 사패죠. 기억나죠? 그죠? 네, 사패를 통해서. 네. 자, 마지막에 신진사대 봅니다. 하급관리고 형리자재 출신들이 많고요. 과거를 통해서 진출한다는 거. 자, 제일 중요한 말 나죠? 뭐야? 성리학이고요. 친원이 아니라 뭐야? 친명적 성격이고요. 국민형 개혁 과정에 성장했고요. 권문세족과 불교 사원의 부패를 비판하고 사회개혁적이다. 경제적으로는 중소지주다. 자, 첨의부 나와있죠, 그죠? 예. 첨의부 읽어보셔야 됩니다. 좌첨의 중찬, 우첨의 중찬 쭉 나와있죠. 자, 그러다가 도첨의 사사로 바뀌었다가 공민왕 때 다시 뭐야?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으로. 기억나죠, 그죠? 1356년이 중요한 해다라고 했던 게 기억나죠? 쌍성 총관부 탈환다 하고 다시 어떻게 한다? 관제도 뭐 한다? 복구하고 그리고 누구도 제거한다? 기철도 제거한다 그랬잖아. 기억나야 됩니다. 예. 공민왕 왕 되자마자 호복과 변발을 폐지하는 거. 여기서 출발하죠. 하지만 공민왕 개혁의 핵심을 외워야 될 게 1356년이라고. 여기 중요하다고. 그래서 요거 하셔야 되고 1356년 개혁을 하는데 막 하는데 기억나야 돼. 누가 쳐들어와? 홍건적이 쳐들어오잖아. 1359년과 1361년에. 그래서 이 개혁이 어때요? 주춤할 수밖에 없었겠지. 특히 2차 침입 때는 어때요? 수도 개경까지 함락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 세력의 반격이 이제 작용이 있으면 반작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야? 이제 김용이라는 놈을 앞세워가지고 그래. 친원 세력의 상징이 뭐야? 기왕후를 등에 업고 뭐 한다고요? 흥왕사의 변이라는 게 1363년에 있다 그랬잖아. 이거 이후에 국민은 어떻게 한다? 더욱더 어떻게 한다? 2차 개혁에 드라이브를 해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이제 누굴 등용하는 거야? 신돈을 등용하는 거지. 때마침 1365년에 왕비가 되어 죽는다 그랬잖아. 그리고 자기는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일단 뒤손을 물러나야 된다. 더 이상 몽골의 사위가 아니니까. 그래서 대신 신돈 등용해가지고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거지. 권문세족이 뭐까지 빼앗아버리자 이제. 경제 기반, 전민, 변종, 도감 설치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신돈이 5년 동안 개혁을 하다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와중에 이제 신돈의 힘이 너무 커져서 신돈이 타락한 것도 문제고. 더 중요한 건 누가 1368년에 뭐야 이제 명이 건국하면서 원나라가 북원으로 이제 쫓겨났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어때? 이제 원나라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들자 신돈을 반역죄로 몰아서 죽입니다. 1371년에. 그리고 자기가 다시 이제 정치의 전면에 나서죠. 그러기 위해서 뭘 만든 거야? 자제의 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다가 결국 어때요? 암살되면서 결국 개혁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 다음 왕은 뭐야? 우왕, 창왕 얘기했잖아. 우왕, 좌왕이라고 그랬잖아. 별 의미가 없다 그랬어. 뭐 우왕 같은 경우는 좀 알긴 해야 되지만. 자, 고려시대 지배세력비 한눈에 비교 쭉 한번 정리를 해놔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고문세조, 문벌귀족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뭐 다 아는데 잘 봐요. 권문세족과 문벌귀족, 문벌귀족과 권문세족 중에서 자, 요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출제자가 보다 관료적이다 라는 표현은 누구에게 어울리는 표현일까요? 보다 관료적이다. 문벌귀족일까? 권문세족일까?
문벌 귀족일까요? 권문세족일까요? 자, 생각을 해봐. 조금 더 어울리는 거. 어느 쪽일까? 이쪽입니다. 이거 국어 문제야. 자, 무슨 말이냐면, 보다 귀족적이다. 라는 게 누구야? 문벌 귀족이야.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야 돼. 김부식 아들 김돈중이라는 놈이 있지. 이 쓰레기 같은 놈이 어떡하, 정중부 장군? 트레이드마크인 은빛 수염을 잡아 뽑는다 그랬잖아요. 그 왜 그래? 지가 관직이 정중부보다 높아서 품계가 아니지. 왜 그래? 집안이 좋기 때문에. 자, 이게 보다 귀족적인 거야. 반면에 보다 관료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관료, 우리도 관료가 될 거잖아. 관직의 의존도가 높다는 뜻이야. 무슨 말이냐면 권문세족은 집안이 좋아요, 안 좋아요? 문벌 귀족보다는 집안이 떨어지지. 주로 뭐한 애들이야? 뭐 공료를 빼앗겼다든가 혹은 뭐라고요? 응방 출신자라든가 혹은 몽고 말을 잘하는. 조인교가 권문세족 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원래 통역관 출신이었다니까. 몽고 말 잘해가지고 평양조시 조인교. 그래서 어떻게 출세해서 자기 딸이 어때요? 충선왕이 부인까지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조비 무고 사건. 그 주인공이 바로 조인교의 딸이란 말이지. 자, 그러면 얘네들은 집안 자체가 훌륭하진 않잖아. 그럼 뭐라도 높아야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거야. 관직이라도 높아야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거지. 그게 뭐라고요? 보다 관료적이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냥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얘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관료적인 사람들이 누굴까? 그게 누구야? 신진사대부지. 그래서 조선시대는 뭐라고요? 양반 무슨 사회? 관료사회라고 말하잖아. 고려는 뭐라고요? 문벌 귀족사회. 조선은 뭐야? 양반 관료사회. 그러면 보다 왼쪽으로 갈수록 보다 어때요? 귀족적이지. 고려 쪽 갈수록. 조선으로 갈수록 뭐라고요? 보다 뭐라고요? 관료적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면 되잖아. 문벌 귀족보다는 뭐야? 권문세지. 보다 관료적이다. 집안에 별 볼 일이 없었다. 그런 의미예요. 당연히 신진사대부는 다들 뭐야? 과거 출신자잖아. 얘들은 그래도 음서 출신이 한번 올라가면 음서 출신이 음서로 많이 올라가잖아. 하지만 신진사대부들은 뭐라고요? 온리 뭐라고요? 과거지. 그러니까 얘들은 더 관료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거 좀 잘 좀 구별을 해주시면 되고요. 권문세족도 지주는 지주라고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어. 얘들은 뭐야? 대농장 가지고 있고. 신진사대부도 지주예요.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중소지주야. 차이가 있다면. 권문세족은 개경에 거주하면서 지방에 넓은 대농장 가지고 있죠. 뭐야? 부재지주라며. 신진사대부는 뭐라고요? 자기 지역의 땅을 좀 가지고 있는 거지. 이걸 우리가 제지지주라고 하는 거야.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런 문제가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선택적으로 나오면 이런 거는 한번 들어봤냐 아니냐 그 차이야. 그러니까 한 번만 들어보시고 생각을 한 번만 해보시면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다음에는 생각이 문제 풀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오른쪽에 밀직사에 대해서도 정리를 잘 해놨어요. 중추원이 추민원으로 바뀌었다가 충렬왕 때 밀직사로 바뀌었다. 되죠? 그런 거 한번 그랬다가 공민왕 때 다시 추밀원으로 바뀌었다가 밀직사로 되었다.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런 건 여러 번 읽지 말고 한 번만 차분히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고려 지배 세력 다음 페이지 사료를 보면 시대별로 이제 지배 세력이 쭉 나옵니다. 자, 무릇 음소는 모두 음소 출신자로서 18세 이상을 한계로 하였다. 원래 원칙은 18세 이상이라고 했잖아. 하지만 실제로 뭐라고요? 15세면 거의 다 음소 혜택을 받아서 관직에 진출한다고 했잖아. 이게 엄청난 특혜라고 했던 게 기억나죠? 고려는요, 조선에 비해서 이 경쟁이 아무래도 덜 치열하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 숫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과거 평균 합격 연령이 23.7세. 그러니까 퉁쳐서 25세라고 봅시다. 조선은 한 10살 많아. 35세쯤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선이 경쟁이 치열한 거야. 그러니까 조선시대 최고령 합격자는 몇 세인 줄 아세요? 83세. 83세 이제 공무원 합격한 거야. 연금도 못 받겠지. 10년 이상 근무해야 되는데 아시죠? 원래는 우리 공무원 연금 받으려면 20년 넘게 근무했어야 돼요. 근데 몇 년 전에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10년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요, 40대 이상 되는 공무원 준비생도 꽤 많답니다. 그게 바뀌면서 이제 40대 연금제도가 이제 바뀌어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바뀌지는 않잖아요. 바뀌면 자꾸 불리하게 바뀌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합격해야 되는 거야. 이게 갈수록 유해질 이유가 별로 없단 말이죠. 연금이 점차 부족할 거니까. 자, 근데 그러니까 음서 출신자들은 평균 몇 년 이상 빠른 거야? 거의 한 10년 이상 어때요? 먼저 관직 생활하는 거죠. 10년 이상 관직 생활하면 얘기했잖아. 승진이 어때요? 저절로 어때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막 이러면 어때요? 문화시중 뭐 이러면 어때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목종 즉인년이 교를 내어 문무 오핑상 음직을 파고. 목종 즉인년이 어때요? 음서제도가 처음 보이는 거라고. 그럼 어때요? 성종 때도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거죠. 예. 그 다음에 현종 5년에 교를 내어서 양반 직사 5품 이상의 자손 및 재질, 동생과 조카 중에서 벼슬 나그를 허용했다. 동생도 되고 조카도 된다라는 거죠. 예. 자, 김부신 경주 김씨로서 형과 동생 등 모두가 높은 간직에 올랐던 대표적인 문벌 귀족이다. 돈중, 돈씨. 아들들이 돈자 돌리면 부자겠다. 그죠? 설마 돼지는 아니겠지? 돈씨는 더 죽인다. 이름이 두 글자가 다 돼지야. 돼지 돈자, 돼지 시자. 아니야. 한자로 쓰면 당연히 그렇지 않겠지. 근데 우리가 아는 돼지가 돼지 돈자 있고 또 뭐 있죠? 우리 돼지 젖자도 있잖아요. 저팔계. 근데 돼지 해자도 있고 돼지 시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돼지는 그만큼 우리가 어때요? 많이 먹는 거야. 그러니까 친근하니까 어때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생각해봐요. 강아지 부를 때 어때요? 요즘 댕댕이라고도 하잖아. 그러니까 친근한 애들이니까 명칭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야. 맞아. 그럼 뭐 어때요? 뭐 승냥이, 뭐 늑대 이거 부를 때 어때요? 다른 이름 혹시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생각해봐요. 굳이 그렇게 불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다시. 김돈씨는 벼슬이 상서 우승까지 지냈으며 정중군 안에 죽었다. 잘 죽었네. 김돈중 인종 때 과거 장원급제했다. 지군과 한유충 등이 처음에는 김돈중을 2등으로 정했는데 왕이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장원으로 급제시켰다. 이 정도 돼 아버지인 거지, 그지? 요즘 말하면 어때요? 우리 어때요? 아버지가 굉장히 어때요? 국무총리쯤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 어때? 점수가 좀 모자라는데도 소영이는 합격시켜줘. 이러면 어때요? 합격. 와, 정말 아빠지. 우리 아버지들은 그냥 아저씨야, 그지? 이 정도 능력 없으면 아저씨야. 부럽다. 부러워서 하는 얘기야. 웃자는 얘기인 거 아시죠? 부모님 우리에게 온 우주를 선물해 주신 분들이야. 온 우주를 선물해 주셨어.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어. 이미 늦었니? 미안해요. 자. 몰라. 별로 이렇게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해서 별로 물려받은 게 없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에 보면 가끔 친구들 보면 되게 부러울 때가 있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 나이쯤, 제 나이쯤 되면요.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돌아가실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집 한 채가 뚝 떨어지는 거지. 상속으로. 로또 맞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웬만한 사이즈만 돼도 최소 몇 억 이상은 다 되잖아. 뭐 10억대 넘어가는 것도 많고. 뭐 상속세를 내긴 해야 되지. 뭐 어쨌거나. 로또 맞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리고 어때요? 부인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기대 1도 안 하는 게 일단 우린 팔남매야. 그리고 시골에 뭐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있기 때문에 1도 기대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8번째로 생긴 저를 낳아주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최충원의 아버지는 상장군이었다. 상장군이었다. 몇 품이었다? 3품이었다. 얘기잖아요. 최충원은 그래서 뭐야? 음서로 관직에 진출한다. 정통 무인 집안이었다. 음서로 무관 벼슬 시작한 다음에 무신정비에 빠르서 중진했다. 자, 공을 기회가 많았다. 이민을 제거할 기회로 최충은 동생 최충수와 함께 이민 일단 몰아내고 성공했다. 무신 직검기, 무신이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왔어? 기찰이야. 자, 기자호의 아들이야. 자신의 막내 동생이 원나라 황후가 태자를 낳자. 누구죠? 하지원이죠. 예. 시크릿 가드는 아니고요. 기황후의 하지원입니다. 예. 아직도 시크릿 가드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그거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시크릿 가드는 기억나세요? 그거 한 10년 되지 않았어요? 10년이요? 10년 안 됐어요? 꽤 된 것 같은데. 7년 됐어요? 예, 알았어요. 원에서 재상의 벼슬을 받았고 고려에서도 정일품, 덕성품 봐봐. 원래 고려는 정일품 없다고 그랬잖아. 문화시중도 정일품 그랬잖아.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 고려시대 정일품을 하고요. 왕족들에게 주는 명예직이라고 그랬잖아. 그걸 받은 게 누구야? 기철이야. 어마어마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누이 동생의 세력을 믿고 함부로 권세를 부려 민폐가 많은데 딸을 원나라 황제의 총애를 받는 후궁으로 바쳤던 권겸이라는 자와 함께 세력을 다투기도 했다. 얘는 뭘 벌어주는가? 권문세. 순서대로 보세요. 문벌귀족 나왔죠. 그 다음 뭐라고요? 이제 무신, 최충원 대표적이고 그 다음 뭐라고요? 권문세죠. 그 다음에 이제 정몽주입니다. 뭐 나올 차례? 신진사대부 나올 차례니까 정몽주입니다. 공민왕 9년에 과거에 응시와 연달아 3번 수석하고 있고 재수없는 아저씨.
근데 더 재수없는 아저씨 있어요. 기억나요? 구도 장원공. 그래 율곡이 9번 연속 장원급제했다는 정말 역대급의 정말 그 짜증나는 캐릭터죠. 그죠?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9번을 봐? 그 주변인들에 대한 피해 주는 거 아닌가요? 그럼 같이 보러 갔던 선배들 얼마나 짜증날까? 쟤 또 왔니? 뭐니? 누가 쟤 좀 어떻게 해봐? 말이나 들지 않을까? 그럼 제가 오면 뭔 소리야, 이제. 1등은 제가 이미 정해놓은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 선배쯤 되는 게 누구다? 정몽주다. 3번 연달아 수석했고 드디어 1인으로 뽑혔다. 16년에 예조 정랑으로 성균관 박사 겸하다가 경사가 동방에서 온 것이 오직 주자 집주뿐이었는데 정몽주가 강사람이 빨라 사람들의 생각보다 뛰어났다. 그래서 동방 이학의 할아버지 조라고 불립니다. 뒤에 가면 문화사에서 다 나옵니다. 순서들 쭉 봤고요. 그 다음에 요 사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뭘까? 써야지. 그렇지. 무슨 왕? 요게 나올 수 있거든. 요 사료만 딱 주고 이 왕과 다음 교수를 발표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닌 것은 물어볼 수 있다고. 이게 그 유명한 충선왕이 뭐라고요? 복위 교서예요. 이게 그 유명한 충선왕의 복위 교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어쩌란 얘기야? 종친으로서 같은 성에 장가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집안하고 결혼해라. 한마디로 근친하지 말란 얘기잖아. 철원 최씨. 누굴까요? 최영입니다. 철원의 옛 지명이 동주거든요. 그래서 동주 최씨 또는 철원 최씨, 최영입니다. 해주 최씨는 누구야? 그렇죠. 최충, 해주 최씨. 그다음 뭐 공화무씨, 평강 최씨, 청주이씨, 당성 홍씨, 홍념인씨, 행천 조씨, 파평윤씨. 오, 부심을 가지세요. 니네 집안 나왔어요. 예. 평양조씨 얘기했잖아. 평양조씨, 조인규. 다 여러 대 공신 재상의 종족이 가해 대통령을 것이다. 남자는 종친에 따라 강가하고 딸은 종비가 됨직하다. 여기에 들어야지 뭐라고요? 고문세족인가. 그래서 요 안에 들면 뭐라고요? 고문세족이다. 라는 거 외워두셔야 되고요. 하나 더. 이거는 이제 동성 간의 결혼을 뭐 하는 거야, 이제? 제한하는 거야. 이거 어때요? 안 지킨다고 해서 감옥 갈까요? 아니에요. 감옥 가는 건 오해하면 안 돼요. 감옥을 가는 건 아니에요. 대신 뭐 하는 거야? 출세 제약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배층들은 어때요? 출세해야 되니까 안 하겠죠.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어때요? 어차피 출세할 일이 없죠. 그럼 어때요? 결혼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그 다음에 중류층 봅니다. 특징. 고려 지배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통치해제 하부 구조를 맡아 중간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 지배기구에 말단 행정기구로 존재하는데 지역은 세습되었고요. 국가로부터 지역의 상황은 토지를 받는데, 자, 요거 시험에 잘 납니다. 기술과는 뭐야? 잡과로 진출하고요. 녹봉과 전식과 지급받습니다. 양반자들이 기술관에 종사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익혀두시고요. 잡류봅니다. 중앙관청의 말단 서리를 뭐라고 한다? 잡류라고 합니다. 남반은 궁중의 실무관리입니다. 궁중의 뭐야? 잡일. 궁중 잡일을 맡아보는 뭐라고요? 내료직. 궁중 잡일을 맡아보는 내료직이다. 라고 이제 기출문 문제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남반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 뭐가 잘 나올까요? 남반하고 뭐하고 헷갈리게 해서 나온다? 잡류. 남반하고 잡류하고 헷갈리게 해서 나올 겁니다. 장담하죠. 그래야 학생들이 헷갈리니까 틀리니까. 군반 뻔히 앓고 영리 뻔한 얘기고. 향리 봅니다. 상층은 지방의 호족 출신이다. 호정, 부호정, 호정, 부호정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층 호족이거든요. 과금 시작이 있죠. 뭐라고요? 재술과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끼리 결혼하고요. 하층 향리와 구분되는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층이다. 상층 향리는 원래 뭐 출신이었다? 호족 출신이었다. 그 다음에 하위 향리는 지방의 말단 실명정을 담당한다. 그럼 뭔 소리야? 원래 호족도 어떻게 한다? 자기 밑에 호족을 보조해주는 애들이 있었겠지. 걔들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하층 향리가 되는 거고. 호족은 뭐가 된다고요? 상층 향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기억나? 호장을 중심으로 뭘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읍사. 앞에서 했어. 읍사. 고을의 사물을 처리하는 통치기구. 그 지방 고을의 사물을 통치하는 통치기구 뭐야? 읍사를 구성한다. 누가? 향리가. 향리가 읍사를 구성합니다. 우두머리는 당연히 누구라고요? 호장이죠. 앞에 정치사에서 했어요. 근데 한 번 더 하는 거야. 잡류 정리해놨고요. 읽어봐야 돼. 향리의 승진, 규정, 정원은 외우는 거 아닙니다. 한 번만 읽어만 보세요. 제발. 2번 읽지 말고 한 번만. 남반의 기원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 번만 읽어보세요. 두 번 안 읽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상님들 나옵니다. 피지배치. 자, 양민, 주, 부, 군, 현이나 향, 소, 부곡에 거주합니다. 농업과 상고업에 주로 종사했고요. 상인과 수급자보다는 농민보다는 천시받죠, 당연히. 농민층이 대부분이다. 뭐, 백정. 자, 이거 보셔야 돼. 백정. 백정이 뭐야? 이건 뭐야? 화이트. 이건 뭐야? 정. 이거 뭐라 그랬어? 이게 고물의 정자라 그랬잖아. 농기구라 그랬잖아. 농기구를 들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정인데, 보통 국가로부터 어때요? 화이트야, 화이트. 아무런 직역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뭐야? 백정이야. 그러니까 옷이 뭐야? 화이트지. 잘 생각해봐. 우리 사극을 봐봐요. 영화나 드라마를 봐봐. 관직을 한다는 얘기는 관리들이 흰 옷 입고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관리들이 단체로 흰 옷 입고 있는 거 뭔지 알아? 국가가 상이 났을 때야. 왕이 죽었을 때나 대왕 대비가 죽었을 때나 왕비가 죽었을 때나 국상이 났을 때만 단체복으로 하얀색 입고 있지. 전부 다 뭐야? 붉은 계열이나 푸른 계열의 관복을 입고 있지. 그런데 관복을 입는다는 얘기는 뭐야? 공복을 입는다는 얘기는 뭐야? 색깔이 있는 거야. 근데 얘는 뭐라고 해야죠? 화이트지. 뭐가 없는 거야? 공복이 없는 거야. 관직이 없는 거야. 그래서 화이트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백정은 무슨 의미다? 농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이 아니 법적으로는 과거시험 봐서 관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관직을 하면 흰 옷을 입는 게 아니 백정이 아닌 거지 이제. 백이 아닌 거지 이제. 내가 뭔가 임무가 생긴 거고 색깔 있는 관복을 입을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니까 뭐라고요? 백정. 민전을 경작하거나 기억나죠? 민전을 경작한다. 세 글자로 무슨 농? 자용농. 타인의 토지를 소작한다. 무슨 농이야? 소작농인 거지. 그러니까 민전을 경작하면 뭐 한다고요? 조용조를 내는 거잖아. 10분의 1세를 내는 거고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면 조는 낼 필요가 없지. 용과 조만 내면 되지. 하지만 뭘 내야 돼? 지대를 내야 되는 거지. 그 지대가 얼마야? 절반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개인 소유의 토지를 경작하면 얼마라고요? 절반, 2분의 1 내는 거고 국가 소유의 토지를 소작하면 뭐라고요? 4분의 1 내는 거다.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이 나줘야 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조세, 공납, 외교 부담이 당연히 있고요. 법제적으로 과거응시와 군인으로 선발이 가능하다는 거죠. 법적으로 과거응시도 가능하고 군인으로 선발이 이때 말하는 군인은 무슨 군인일까? 중앙군이지. 중앙군 뭐? 2군, 6위. 용양군과 용호군, 2군과 좌우 위부터 간문 위까지 위 6위. 자, 그다음 특수입단 향 부곡 소입니다. 양민이지만 특수행정구에 거주합니다. 일반 양민보다 세금 부담이 더 크고 거주 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향과 부곡은 주로 농사하고요. 소는 수고업에 주로 종사합니다. 소에도 농사 진다 그랬어요. 일반 군인이 반란을 일으키면 부곡으로 강등되기도 합니다. 왜 하필 부곡이냐? 향, 부곡, 소를 전부 다 합해서 뭐라고 한다? 그냥 퉁칠 때는 뭐라고 한다? 부곡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부곡제라고 말하면 향이나 소나 부곡이나 다 합해서 부곡제라고 하는 겁니다. 역과 진해 주민, 육로교통에 종사한다 뭐야? 역이지. 그 다음에 수로교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뭐야? 진이야. 뭐야? 노량, 진, 양화, 진 봐봐. 근데 다 수로교통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돼요? 특수집단이에요. 차별대우 받았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간, 염간, 목자간, 철간, 봉화간, 간으로 끝나. 칭간 또는 칭척 그러죠. 그러니까 양수척, 화척 뭐 이런 애들도 있고 간으로 끝난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이 뭐라고요? 특수행정구역이다. 칭간과 친척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페이지 269쪽 오른쪽에 정리를 해놨어요. 오른쪽 날개 오른쪽 269쪽 오른쪽 날개 칭간자 칭척자 정리해놨으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고요. 다시 268쪽에 보면 특수행정구역의 변화 그래가지고 정종 11년에 오역, 오천, 불충, 불효, 향, 부곡, 악공, 잡류의 자손은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향, 부곡, 진, 역, 양계, 주진에 표현한 사람은 승려가 되는 것도 금지한다. 이렇게 차별했다는 뜻입니다. 신라가 주군을 설때 그 전정 호구가 현을 이룰 규모가 아니면 향이나 부곡을 설치해서 소재, 읍에 소속했다. 봐봐. 신라 때는 뭐라고요? 향과 부곡만 있는 거지. 뭐가 아직은 없어요. 소가 없는 거야. 고려 때 소라는 거 있었는데 자 보세요. 금, 은, 봉, 그 다음 뭐야? 철, 산은 실이야. 주, 비단, 지, 종이, 와, 기와. 탄소, 땔감, 기억나지? 땔감. 그래서 대전시 탐방동에서 뭐야? 망이망소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망이망소의 공주 명학소는 아마도 탄소였을 거라고 우리 학자들이 추정하는 겁니다. 염소, 소금도 있고요. 묵과 곽소, 곽, 콩, 자, 곽. 이건 알았어.
곽이 뭐다? 콩이다. 그럼 이게 왜 제가 설명한 줄 아세요? 나중에 조선 후기에 실학자 중에서 곽우록이라는 책을 쓴 사람 나오지. 누구야? 성호 이익 선생님이지. 그럼 뭐야? 곽우록이 뭐야? 콩이야. 그럼 이게 뭐야? 쌀을 못 먹고 콩 먹는 사람들의 이야기. 뭐 이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쌀 먹는 사람들은 토지 개혁하자고 말하지 않겠지. 부자들은, 지주들은. 그래서 쌀 못 먹고 콩 먹는 사람들. 그런 주제, 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곽소도 있다는 거, 곽소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 도자기죠. 그 다음 뭐야? 어량소, 물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물고기를 갖다 바치는 소도 있어요. 강소는 뭐야? 생강을 재배해서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소 그러면 공부를 대충만 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냥 금은소, 동소, 철소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근데 특이한 소들이 있죠. 어량소도 있고요. 강소도 있다고요. 곽소도 있다고요. 이거 왜 제가 강조하는 줄 아세요? 여기 선택지 쭉 나오잖아. 에이, 이런 소가 어딨어? 라고 생각해서 틀릴 수 있다고요. 한 번은 그래서 봐두셔야 된다고. 이런 건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번을 봤느냐 안 봤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야. 한 번만 딱 보고 나면 특이하네? 이런 소도 있네? 입력이 딱 되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무슨 소 15개를 우리가 다 쓸 수는 없지만 우리 어차피 주관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읽고 본 적 있어. 기억이 나. 그럼 어때요?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 선택지가 확실해지잖아. O인지 X인지가.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맞출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결국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확률을 높여나가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이야.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잖아. 문제를 풀다 보면 무슨 법이라는 게 나와? 소거법이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확실히 맞고 이거 확실히 틀리고 이거 한두 개만 알아도 문제를 풀 때 엄청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런 거 익혀두세요. 자, 도별 특성정구역의 분포 정리해놨는데요. 설마 이걸 외우라고 정리해놓은 게 아니겠죠, 그죠? 네, 이런 거 외우다 걸리면 저한테 혼납니다. 그냥 한번 참고사항이고요. 참고고요. 공간이 남아서 넣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69쪽 천민 나왔어. 반갑죠? 자, 특징. 노비가 대다수다. 노비는 재산으로 관자합니다. 매매와 증여와 상속의 대상이다. 부모 한쪽이라도 노비면 노비의 신분은 세습된다. 이게 뭐야? 일천즉천이야. 일천즉천이란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일천즉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천자 수모법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일천즉천은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는 신분과 관련돼요. 그런데 천자수모법은 이게 뭐하고 관련된 걸까? 신분이야. 그렇지. 소유권이야. 소유권. 그렇지. 이건 범주가 다른 거야. 범주가. 엄마 아빠 둘 중에 한쪽만 천민이면 그 자식은 무조건 뭐라고요? 천민이다. 이건 신분이지. 그런데 그러면 천민은 원칙적으로는 천민끼리 결혼하는 게 원칙이지. 천민끼리 자식이 태어날 수 있잖아. 근데 수모는 뭐라고요? 소유권은 엄마가 가진다. 이런 뜻이야. 무슨 말이냐면 자, 하늘이는 박 대표네 집 노비야. 소연이는 우리 집안 노비야. 미안해. 근데 둘이 어때요? 주인이 똑같으면 어때요? 둘이 연애해서 결혼해서 애 낳으면 당연히 그 주인이 똑같은 데서 아무 문제가 안 되겠지. 그건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어때요? 니네 주인이 다르잖아 지금. 주인이 다른데 연애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당연히. 당연히 있다고요. 근데 그래서 뭐가 태어나? 애기가 태어나. 신분을 논할 게 있니? 엄마 아빠 둘 다 천민이야. 성골천민이지. 그럼 뭐 신분을 논할 게 뭐가 있어? 일천즉천이 아니잖아. 이건 성골천민이니까 신분을 논할 게 없다고. 문제는 뭐라고요? 소유권이. 그러니까 박 대표는 뭐라고 할까? 아빠가 소유 친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니까 우리 집에서 기를 거야. 왜냐면 박 대표 입장에서는 어때요? 노비가 하나 늘어나는 거잖아. 생각해봐 지금. 나는 뭐라고 할까? 뭔 개소리냐. 우리 노비가 나왔다. 누가 가진다고요? 엄마 쪽. 제가 가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거야. 내가 다 괜히 하겠어? 괜히 내가 하늘 박 대표를 주겠어? 이유가 있다고. 그럼 왜 그러냐? 자, 현실적으로 봐봐요. 얘를 누가 키울 거야? 엄마가 키워야지. 이제 분이 없을 때잖아. 뭐 심청이 아빠도 아니고 키울 수가 없다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엄마 쪽이 키우는 게 당연하고 진짜로 생각해보면 자, 네가 낳았잖아. 이건 100%죠. 네가 낳았으니까 네 아들인지 딸인지 네 자식인 건 확실하죠. 근데 막말할게.
아빠가 꼭 얘여야 돼? 그렇잖아. 저기 노량진 갔다가, 그치? 혹은 홍대 클럽 갔다가,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확실한 건 누구라? 엄마 자식인 건 확실하지만, 아빠 자식인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자, 다시. 미안해, 하늘.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천자, 수모법. 요거 뭐라고요?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이고, 요거는 신분과 관련된 거다. 그래서, 그 의미만 정확히 아시면 되고요. 다음 노비는 공노비가 있고 산노비가 있어요. 공노비는 입영노비, 궁궐이라든가 중앙관청, 지방관에서 자백에 종사하면서 급료를 받습니다. 자, 뭐 한다고요? 노비가 뭐 한다고요? 급료 받아요. 최저시급 받긴 받습니다. 최저시급이 안 되겠지만 받아요. 그리고 12여 세부터 시작해서요. 60세 면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면역이 되면 어때요? 더 이상 노비가 아닌 겁니다. 문제는 그 전에 거의 다 어때요? 죽지. 생각을 해봐요. 외거노비요. 중요하죠. 지방에 거주합니다. 노무에 종사하고요. 수입 중 규정된 액수를 소속 관청에 납부하면 됩니다. 이걸 신공이라고 하죠. 역시나 12여 세부터 해서 60세가 되면 면역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거에 산노비입니다. 솔거노비. 우리 식솔 그러잖아. 함께 사는 거죠. 귀족이나 사원이 직접 부리는 노비. 주인 집에 거주하죠. 대표적으로 뭐야? 마당새 뭐 이런 애들 들을 수 있죠. 반면에 시험 문제 나온 거 뭐라고요? 외거노비. 주인과 따로 살면서 노업에 종사합니다. 신공을 납부하죠. 신공만 납부하면 돼요. 독자적 생활 기반을 소유하고요. 가족, 집, 토지 소유, 가능, 불가능, 가능. 경제력 향상해서 신분 상승, 가능. 신분적으로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으면 경제적으로는 양인 백정과 거의 비슷하다. 외워야 돼. 설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지난번에 한번 봤잖아. 누구야? 평양. 밑에 사료 한번 읽었기 때문에 됐고요. 그 다음 기타 봅니다. 양수처. 잘 보여. 거량이나 여진계 유목민족 출신으로 사냥이라든가 버들고리 장수 이런 걸로 만들어서 수공업품 만들어서 생활합니다. 도살로 생계를 유지하고요. 양수척에서 화척과 제인으로 분화됩니다. 외우셔야 되고요. 자, 중요한 말 했어. 이미 기출문제 나온 적 있지. 호적에 기록되지 않아요. 호적에조차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문제는 뭐야?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은 아니죠. 노비는 매매, 상속, 증여니까. 그러니까 학계에서 요 사람들을 어디에 놓을지가 되게 애매한 거야. 천민에 놓는 사람들도 있고 뭐야? 하청 양민에 놓는 사람도 있는 거야. 왜냐하면 호적에도 등재되지 않을 정도로 어때요? 국가에서 완전히 사람 취급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매매, 상속, 증여는 또 안 되는 거지. 소유권이 있는 게 주인이 있는 게 아니니까. 애매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썰이 다 있어서 저는 이쪽에 실질적으로 어때요? 천민 대우를 받았으니까 이쪽에 넣어놓은 거고요. 화척은 사냥이나 도살, 유기제주였고요. 조선시대 뭐가 된다? 백전이 됩니다. 제인은 광대. 제주 많은 사람이 제주 부리는 사람, 말 그대로 제주 부리는 사람, 제인. 그 다음에 기생도 이쪽에서 오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들도 딸도 태어날까 아들만 태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임꺽정의 조상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다시 양수척이 나뉘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요? 화척과 뭐로 나눈다고요? 제인. 그리고 이제 뭐까지 간다고요? 기생. 화척이 조선시대에 뭐가 된다고요? 백전. 정리해두세요. 자, 우리의 신분 변동, 평양은 읽어봤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유청신, 장흥부, 고위, 부곡 사람이다. 원래 부곡의 향리였다. 그래서 부곡의 향리는 공에서도 5품 못 넘어. 전에 유청신이 영특과 용기가 몽고를 일으켜서 여러 차례 원에 사시는 거 일처리를 잘했어. 그래서 충렬왕이 총애를 받아 낭자 임명되었고, 충렬왕이 유청신은 조인규를 따라 원에 가서 힘을 다하여 공을 세웠다. 5품 이상 넘을 수 없으나 그러나 그에게만은 3품을 허락했다. 그리고 고위 부곡을 공훈련으로 승격하였다. 한 사람이 어때요? 출세해서 마을 전체를 등급을 높였지. 거꾸로 말하면 반역자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강등될 수도 있는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만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친간, 친척 한 번만 읽어보세요. 제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노비. 다음 페이지 노비는 몸값은 나이는 15, 16세까지. 배가 100필, 15세 이하는 50필.
여자는 120필, 60필. 남자보다 여자가 더 가치가 있죠.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잖아. 노비를 재생산할 수 있으니까. 생산력이 있으니까 여자가 더 비싸게 팔립니다. 이런 거 시험 안 나옵니다. 설마, 이거. 자, 천자수모법, 일천즉천. 그러다가 이제 노비종부법, 태종 때 갔다가 다시 세조는 일천즉천 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될 건 뭐야? 노비종모법이지. 노비종모법 1731년 누구야? 영조입니다. 이게 이제 그 사이에 노비종부, 노비종모가 왔다 갔다 여러 번 한다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완벽하게 노비종모법이 되는 건 누구라고요? 영조야. 외워야 돼. 그러다가 이제 공노비가 해방되는 건 순조고. 노비의 세습제도가 사라지는 게 1886년이에요. 이것도 중요해요. 이걸 수험생들은 잘 틀리거든. 노비 세습제 폐지라고 분명히 출제자가 문제 써줘. 근데 뭐만 본 줄 알아? 노비 폐지 이렇게 본다고. 노비제도 자체가 사라진 게 언제라고요? 1차 가보개혁이에요. 무슨 처? 군국 기무처. 외우셔야 됩니다. 1차 가보개혁이야. 군국 기무처야. 외우셔야 됩니다. 제인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고려시대 사회생활, 사회시제가 사회제도. 읽어보면 돼요. 자, 민생안정. 그래서 결국 민생안정은 1차적인 목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지배체제 유지입니다. 자, 사회시제 보면 농민안정책, 농번개, 자백을 면제한다, 제시, 조세, 부역, 감면한다, 고려대 이제 앞에서 다 했습니다. 제면법, 면제법에서 다 했고요. 군농정책 앞에서 다 했습니다. 경제할 때. 자, 의창. 뿌리가 뭐라고요? 흑창. 그랬다가 이제 주창으로까지 갑니다. 경주, 동주, 주, 군, 현이잖아. 그래서 주창, 주마다 뭐야? 창고가 있는 게 주창이야. 현종 때 거란치 후 의창을 각주로 확대하는 게 주창이야. 그 다음에 상평창은 물가 조절이고 외워야 돼. 개경과 서경 그리고 뭐야? 12모계도 설치한다. 개경, 서경 그리고 12모계도 설치한다. 12모계 설치한다니까 무조건 뭡니까? 성종이야. 왜냐면 현종 되면 뭐라고요? 팔목이 되거든. 동서대비원은요. 가난한 백성의 진료 9일이야. 개경에 설치하고. 동서는 뭐야?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개경의 동쪽과 서쪽에 했다. 동서대비원.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약. 약은 뭐야? 해민구. 약국입니다. 제위보, 광종대, 기금마련. 기억날 겁니다. 앞에서 다 보겠으니까. 구제도감, 구국도감은 예조입니다. 빈민구제 임시기구입니다. 자, 사회책 성종이 그랬어. 사채 빌려줄 때 이자 받을 때 원금 이상은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백성대 생활 이건 지난번에 다 했습니다. 한번 읽었던 거 다시 한번 경제사에 나왔던 걸 사회사에 한 번 더 넣어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법률, 풍습. 법률 용어는 어디서 잘 나오냐? 경찰 문제 이런 데서 잘 나옵니다. 자, 법률 봅니다. 중국의 당률을 참작한 71개조의 기본법이야. 근데 71개 좀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대부분 뭐야? 관습법이야. 외우셔야 됩니다. 대부분 뭐라고요? 관습법이고요. 당률, 그 다음에 관습법. 핵심 키워드입니다. 사법권 주요 사건 이유는 지방관이 그러니까 재량권 행사할 수밖에 없고요. 형벌의 종류는 태장, 도유, 사약. 이걸 또 경찰 문제에서는 태장, 도유 네 가지다. 뭐 이렇게 해서 또 오답으로 만듭니다. 태장, 도유, 사까지 있습니다. 중죄는 반역죄와 불효죄죠. 당연하죠. 대가중사회를 위해 유지해야 되고 유교 통치 성립해야 되죠. 연좌법 적용합니다. 형벌 집행을 보유할 때는 귀양형을 가는 사람이 부모상을 낳으면 유형지에 도착하기 전 7일간 휴가를 부모상. 그러니까 형벌을 받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는 게 더 중요하다. 유교적 예법이 더 중요하다. 70세 이상의 노부를 두고 봉양할 가족이 없으면 형벌 집행을 보류하는 거야. 왜? 부모님을 모셔야 되니까. 삼복제, 사수, 삼복개법이라고도 하며 문종 때 실시한 사형수의 판결을 3번 하자. 또 일반 범죄 재판은 단심이지만 문종이 사제, 사형제에 한해서는 3번, 3심제. 그러니까 문종 때 굉장히 완성되는 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뭐라고요? 문종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그래서 문종이 중요한 사람이야. 삼원시, 이것도 문종이지. 삼원신수법, 현관 3명이 배석해서 공문한다. 혼자서 하면 뇌물을 주고 막 왜곡할 수도 있잖아. 귀향용 중요하죠. 여기 시험에 제일 잘 나오죠. 귀향용. 중앙의 귀족이 관직 쫓겨나고 직전을 몰수당하여 본관으로 유배되는 게 귀향입니다. 이는 관인층의 귀족신분을 박탈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이성계는 원래 지방에 살다가 어떡한다? 쌍성총관부 탈환하는데 공을 세워서 어디가 개경에 왕이 어떡한다? 집도 주고 관직도 주는 거야. 그럼 바로 마는 거야.
귀속되는 거지. 바로 출세하는 거죠. 반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속동제, 동을 납부해서 처벌을 면제받는다. 이거 왜 써놨을까요? 경찰 기출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죄를 져서 감옥에 가야 되는데 뭘 낸다고요? 동을 납부해서 형벌을 면제받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 다음 풍속은 장례와 제사에 의뢰해 정부는 유교식을 장려했지만 민간에서는 토착신앙과 융합된 불교, 도교 이런 풍속을 따랐고요. 성리학 들어오면서 가묘가 뭐라 했어? 알아야 돼? 가묘는 뭐야? 사당이야. 집 안에 뭐 하는 거야? 가묘, 사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 뭘 모시고 있어? 조상님들의 신주를 모시는 거야. 위패를 다른 말로 신주라고 하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국어 시간 보면 신주단지 모시듯이 한다. 뭐 그런 말 하잖아. 조상님 모시듯이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 불이 나거나 뭐 집안에 뭔 일이 있으면 어때? 그걸 들고 도망가야 되거든. 피난 가고 할 때 중요하죠. 그 얘기입니다. 다음이라고요. 성리학. 단오 때 격구, 그네뛰기, 씨름 이런 걸 즐겼습니다. 격구는 가장 얘기했잖아. 남성적인 스포츠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그네뛰기고요. 남자들은 씨름이에요. 그네뛰기 씨름이요. 왜 가장 오래됐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여성적이고 가장 남성적인 스포츠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남자들 씨름할 때 봐봐요. 어떻게 해요? 빤스만 입고 하잖아. 옛날 김홍도 그림 봐도 돼요. 우통 벗고 씨름하죠. 그 남성미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게 씨름이라는 스포츠. 그럼 그네뛰기는 왜 여성적일까? 그네를 뛰면 어떻게 해요? 치마가 펄럭여요. 이거는요, 여러분, 지금하고는, 지금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그게 뭐 어때서라고 생각하겠지만, 옛날에 여자들이었대요. 치마 속을 보여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그네를 띈다는 건 치마가 펄럭. 그러니까 춘향이하고 이몽룡이 만났을 때 봐봐. 이팔청춘 걔들이, 이몽룡이가 어느 장면에서 마시가 춘향이 그네 뛰는 거 보고 마시 간다고. 왜 그런 설정을 해놨겠어요? 그게 가장 요즘 말로 하면 섹시한 장면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인기가 있으니까 오래 가는 거잖아. 재미없어 봐봐, 인기 없어 봐봐. 그게 오래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걱정 마세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해를 해보자는 뜻이야. 왜 그럴까? 자, 농민의 공동체 향도 이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 얘기하는데 한국사에서 향자는 뭐야? 주로 뭐야? 지방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향교, 향약, 향안, 향회, 향규 이런 말은 전부 다 지방이란 말인데 예외가 뭐라 그랬어? 향도할 때 앞에 향자가 생략되어 있다 그랬지. 뭐? 매향. 그렇죠. 이게 매자는 매장한다. 묻는다. 장례를 묻어서 장례 치는 걸 매장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향나무를 뭐 한다? 묻는다. 이게 뭐야? 매향이야. 화랑을 따를 무리가 화랑도고 매향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향나무를 조금 묻어 놔가지고 티가 안 나겠지. 어때요? 많이 묻어놔야지. 어때요? 향냄새가 펄펄 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마을에 혼란이 생겨. 전쟁이 온다. 혹은 말세가 도래한다. 그럼 어때? 이 향냄새가 펄펄 나야 누가 와서 우리를 구해줄 거야? 미래 부처님이지. 미래 부처 누구? 미륵. 그렇지. 미륵. 이거 미륵신화. 정토종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서방 정토에 계셔. 안 오셔. 안 오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구제하는 미래 부처는 누구라고요? 미륵. 향나무 향자입니다. 신앙적인 향도로. 전기에는 단순히 매향만 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 인력기도원들은 불상이라든가 석탑의 제작에도 이 향도라는 조직이었대요. 세력이 있으니까 주도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어떤 성격이 강했다? 종교적 성격이 강했다는 얘기죠. 자, 고려 전기는 무슨 성격이 강했다? 종교적. 그런데 후기로 가면서 신앙적인 향도에서, 그러니까 고려 전기는 뭐라고요? 신앙적이야. 그러다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조직되는 향도를 변모하면서 마을의 노역이라든가 혹은 결혼식이라든가 혹은 장례식이라든가 민속신앙과 관련된 마을 제사 등 공동체 생활을 주도하는 농민 조직으로 발전합니다. 다시. 그러면 고려 전기는 무슨 조직? 신앙 조직. 후기로 가면서 무슨 조직? 공동체. 농민의 공동체 조직. 읽어보셔야 됩니다. 뒤에 고려 조선시대가 또 나오니까 또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시험 잘 나오는 건 이거죠. 자, 이게 사회 파트에서 제일 하이라이트입니다. 고려와 조선의 차이점이잖아.
혼인과 여성이지. 혼인 연령 대략 여자는 18세 정도, 남자는 20세. 먼나라 갔을 경우는 조혼의 풍습이 유행하고요. 왕실에서는 친족간 혼인 성했고요. 혼인 형태, 일부 일체가 일반적 남귀, 여가혼. 이겁니다. 남귀, 여가혼. 남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여자 집에 가서 사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두 글자로 고치면 뭐야? 장가지, 장가. 얘기했잖아. 장가가 뭐라 그랬어? 장인 집에 가서 사는 게 장가라고 그랬잖아. 여자들이 시월드 들어가는 건 시집 가는 거고. 다른 말로 서류 부가혼이라고 하죠. 사위가 머무르는 거죠. 누구 집에, 부인 집에 머무르는 거지. 여성이지. 남녀 균분상수 무조건 중요하고요. 출생 순서대로 호적에 기재합니다. 아들 먼저 쓰는 게 아니에요. 아들 없으면 뭐 한다고요? 딸이 제사 지냅니다. 이걸 자녀 윤회봉사라고 하죠. 사위가 처가 호적에 입적하고 사위와 외손자도 음세 혜택이에요. 아들과 손자만 아니라 사위와 외손자도. 여성의 자유로운 재가 허용됩니다. 중요하죠. 그 소생의 자식도 사회적 진출에 차별받지 않는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가면 문과응시 금지하는 게 뭐였어요? 탐관오리는 아들까지만. 근데 재혼한 여자는 뭐라고요? 아들과 손자까지요. 그리고 또 뭐 있어? 서울은 문과응시가 금지된다고 관습적이라고 했어요? 법적이라고 했어요? 법적으로. 어디 나와 있다? 경북대전. 근데 고려 시대는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성의 자유로운 재가 허용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돌싱, 돌아온 싱글, 돌싱이 뭐가 되기도 합니까? 왕비가 되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억나요? 66세의 영조가 부인이 죽자 새로운 부인을 데리고 결혼을 하죠. 몇 세? 15세. 66세, 15세기면 15세 요즘 같으면 청법 위반이요. 철컹철컹이지. 근데 왜 그래? 조선시대 때 성리학이지. 그러니까 왕비는 뭐라고? 무조건 뭐 해야 돼? 처녀여야 되는 거야. 성리학적 명분으로니까 해서. 그래서 조선시대 20살 넘어가면 처녀가 어딨어? 그러니까 10대랑 결혼하는 거야. 선조도 50대, 새벽 부인 맞았을 때, 인목 대비 맞았을 때 10대였어. 고려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합니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제한했지만, 사회적 진출은 제한했지만 가정이나 경제 운영에 있어서 남성과 거의 대등한 지위다. 자, 읽어볼게요. 충천한비 순비어씨 보세요. 일찍이 평양공 왕현에게 얘기했잖아. 평양공 왕현. 이 사람 왕족이지. 그러니까 봐봐. 자기가 뭐야? 공이지. 공작, 후작, 백자, 자작, 남자 그랬잖아. 공이잖아. 근데 왕족도 아니면서 후. 누구야? 진강후. 기억나요? 최충원. 진강후. 최후는 진양후. 기억나지, 그지? 3남 4녀를 낳았다. 왕이 죽은 뒤에 충녀랑 30년. 충선왕이 그녀를 맞아들였다. 순비로 삼았다. 돌싱이 뭐가 됐다? 왕비가 됐다. 자, 두 가다면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나눠준 나이키에게는 따로 노비 49를 물려주었다. 그러자 이 나씨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6남매가 왔는데 외아들이라서 어째 사수한 것을 찾아. 사수하진 않은데 노비 49면 사수하지 않은데 가진 자의 여유지. 여러 화목하게 살려는 어머니의 거룩한 더럽게. 그래서 사양하고 골고루 나눠가겠다. 훌륭하신 분이야. 대인배야. 나 같은 절대 아니래. 그 다음 보세요. 손변이야. 이름이 좀 그래. 손변이야. 경상도 안찰사. 안찰사 기억납니까? 5품 또는 6품이고 상설행정구역이 단위가 있다고 없다 그랬어요. 예. 남매 간의 재산 소송 때문에 여러에 묵혀있었다. 남동생은 한 몸에 태어났는데 어찌 누이 혼자 재산 가고 동생은 그 몫이 없단 말입니까? 누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전 재산을 나에게 주고 내가 가질 것은 검은 옷 한 벌, 관 한 개, 신발 한 켤레, 종이 한 장만 줬대. 어쩌겠누이?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소송이 여러 해 묵은 소송인데 아무도 해결을 못한 거야. 왜?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손변이라는 사람이 고려사 열전에 나온 사람이거든. 똘똘한 사람이란 얘기지. 이름은 지저분하지만. 이래가지고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남매를 모아서 불러서 물어보는 거야. 자, 부모님 돌아가실 때 누나 너는 몇 살이고 동생 너는 몇 살이냐 물어보니까 누나는 이미 장성해서 결혼까지 한 거야. 근데 남동생은 완전 애기인 거야. 유치원 다닐 정도야. 근데 아빠가 재산을 어떻게 했다고요? 누나한테만 몰빵해주고 그 남동생한테 얘기했잖아. 옷 한 벌, 갓 하나, 신발 하나, 종이 이것만 딱 남겨주고 모든 재산 누나한테 다 줬어.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커니까 어때?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하고 싶겠지. 근데 오빠 재산이 뭐 있어? 옷 한 벌, 모자 하나, 신발 하나, 종이 뭐 이거 재산이야. 어떤 여자가 결혼하겠냐고. 그래서 얘가 어때요? 관청에 소송을 제기한 거야. 똑같은 부모 자식인데 똑같이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버지가 유언을 어떻게 했어요? 누나한테 다 줘버린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누나는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래서 아무도 해결을 못한 거지. 근데 손변이라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들어보고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누나한테. 만약
재산을 똑같이 나눠줬으면 너는 어떻게 했을 것 같냐? 아빠 돌아가실 때. 뭐 그랬으면 지가 재산이 있으니까 지가 알아서 살았겠죠. 그걸 생각한 아빠가 어떻게 했다고요? 재산을 몰빵 누나한테 몰아주면 얘는 굶어 죽을 순 없잖아. 그래서 누가 키워줄 수밖에 없어. 누나가 키워준 거지. 그리고 이제 옷 한 벌 가타나 이렇게 나눠준 유언으로 물려준 이유는 뭐겠어? 좀 커서 생각이 생기면 이 옷 입고 관을 쓰고 신발 신고 뭐라고요? 종이에 억울한 사정을 써서 관청에 갖다 내면 똘똘한 사람이 올바로 판결해 줄 거야. 그게 누구야? 이쯤이 나야. 이래가지고 똑같이 나눠 판결해 준 거, 판결해 준 거야. 그제서야 누나가 어때요? 깨달아, 아버지 큰 뜻을 깨닫고,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래? 빅픽처라고 하잖아. 큰 그림이라고 하잖아. 깨닫고 둘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그러니까 판결을 잘한 게 솔로몬인 거지. 누가? 손변 씨가. 그럼 이걸 통해서, 야, 고려사를 편찬한 사람은요, 왜 이걸 편찬한 거야? 손변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서 편찬한 거야.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그게 나온 게 아니야. 아,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뭐 있구나? 대등했구나. 여자도 몰빵으로 재산을 받을 수 있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고려 예풍속에는 마지막에 혼인예품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사수를 낳으면 외가에서 자라므로 외친의 은혜가 너무 무거웠다. 그 인종 같은 경우도 이자겸네 집에서 자랐다니까. 이자겸이가 키웠다니까. 예, 외조부와 처부모의 장례 시에는 모두 30일 동안의 휴가를 줬다. 그러니까 외조부모, 처부모 장례 시에도 30일간의 휴가를 줬대요. 괜찮지, 공무원들한테. 이 정도는 요새는 그런 거 안 하잖아. 그죠? 30일 동안 휴가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신분제도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지위, 출제 빈도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법률, 풍수 뭐 이런 것도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하니까 정리하시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의 메인 이벤트, 메인 DC 불교 가도록 하겠습니다.